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3주 동안 여러분이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이 1호로 공부하셨던 분들이 조금 이제 힘든 시간이 될 텐데, 그리고 내용이 교재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용이 많죠. 근데 교과서 분석 부분은 여러분이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스킵하고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 혼자서 이 부분은 교과서 부분은 공부하셔도 되겠다 하는 부분은 제가 다 중요한 부분을 추가하다 보니까 교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 혼자서 봐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3주 동안 할게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수학 내용을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화했고 그 교육과정에 따라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그리고 혼자서 공부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혼자 해도 되니까 교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신 이제 복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상태죠. 예습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복습할 때 암기하셔야 될 부분은 4월에 여러분 교육과정이 좀 단순한 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4월에 다 암기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 8월 정도까지 계속 그 부분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크게 부담은 갖지 마시되 좀 공부하실 내용은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은 혼자 많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강의 계획을 잠깐 설명드리면, 먼저 오늘은 이제 개정교육과정이 도대체 어떤 성격과 목표를 가지고 설계가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 왜 교수학습이 처음이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이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교수학습 학생들한테 여러분이 이제 내년에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그 방향은 무엇이고, 어떤 교수학습 방법을 이해해서 추구하는가, 평가는 어떻게 추구하는가, 평가 방법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중학교 내용체계, 그러니까 내용체계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 많이 힘드시죠. 올해는 이제 2로 예전에 1호 교육과정이 공표되고 그 다음 해 임용에 바로 1호가 반영된 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작년 12월에 이게 공표가 됐죠. 그러니까 올해는 2로 시험에 출제될 테니까 작년까지 공부하신 부분을 조금 중복되는 부분 당연히 많죠. 근데 어떤 부분은 중복되고 어떤 부분은 변화되고 뭐 추가되고 삭제되고 그런 거 다 설명드릴게요, 오늘. 그래서 영역 자체부터 틀려졌어요. 그래서 수화 연산, 변화와 관계라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 문자식 있죠? 대수 파트하고 함수 파트가 같이 연결이 돼서 변화와 관계로 됐어요. 그리고 기하가 도형과 측정이고, 확통이 자료와 가능성으로,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중학교. 그래서 만약에 오늘 자료와 가능성에서는 특히 상자 그림, 박스인 리스크 플라드에서 외국 교육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이 초등학교부터 배우는 통계에서 굉장히 유용한 그래프거든요.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상자 그림이 추가가 됐어요. 중3 때. 그래서 그 부분에 아직 추가가 됐는데 교과서가 안 나왔죠. 그래서 제가 여러 이제 논문에서 참고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교재에 넣어놨어요. 추가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가르치게 나오니까 그게 이제 논문이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쓰신 논문에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이 교육과정에서는 상자 그림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쓰신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교재에 만들었기 때문에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도형과 측정까지를 하게 되면 자료 가능성은 내일 할게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여러분 왜 작년에 공부하셨을 때는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그렇게 해서 외웠잖아요. 근데 그게 성취 기준 해설, 학생들이 성취해야 될 기준을 적용할 때 고려사항, 그렇게 바뀌었어요. 2가지로.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서 그 부분이 영역마다 몇십 개씩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각 한해서 교과서 내용을 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가르쳐라, 어떤 점에 뭐 유의해서 가르쳐라, 그런 내용을. 교과서는 근데 아직 안 나왔죠. 그쵸? 교과서는 지금 이 교육과정이 25년부터 적용되니까 당연히 24년에 나오겠죠. 내년 하반기에.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1호 교과서를 가지고 최대한 맞는 내용에 해당하는 거를 제가 다 추가해서 여러 교과서 논문에서 만든 거예요, 교재를.
그래서 이 부분에 한해서 이제 도형과 측정 영역까지 하고 시간이 되면 자료 가능성 영역을 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고등학교. 고등학교가 또 이름이 바뀌었죠. 1학기 때 공통수학 1을 배우고 2학기 때 공통수학 2를 배워요. 1학년에서. 근데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경우의 수, 행렬이 또 추가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렬은 당연히 대학교 때 배우고 예전 교육과정에서 안 배우신 분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도대체 왜 행렬이 추가가 되어야만 하는가? 필요성, 행렬은 그렇다면 어디까지 지도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한해서 또 여러 논문에서 좋은 자료들을 추가한 걸 가지고 행렬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대수적 구조로 행렬을 배우신 대학에서의 어떤 그런 행렬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인공지능 수학을 이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디지털, AI 교육 환경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행렬이 인문계에서도 필수로 그 인공지능 수학을 하려면 행렬, 벡터 완전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도 행렬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어떤 대수적 구조를 연산 법칙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2x2 행렬에서 보통 굉장히 실생활하고 연계된 그런 행렬을 덧셈, 뺄셈, 곱셈, 실수배 이 정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1학기 때 이렇게 배우고 2학기 때 도형의 방정식이 2학기로 1학기 내용이 많기 때문에 행렬이 들어갔기 때문에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함수와 그래프 그렇게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요 공통수학 1, 2에서 여러 가지 또 성취 기준이 나오고 성취 기준 해설, 적용시 고려사항이 나오겠죠. 그거에 해당하는 또 교과서 내용을 또 다 볼 거예요. 그래서 행렬은 교과서가 없으니까 당연히 지금 예전 교과서 그리고 인공지능 수학에서 왜 행렬을 배우는지 필요한지 그다음에 논문 그런 데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행렬을 이 교육과정에 맞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3주차 때는 이제 일반 선택은 여러분 꼭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수로그 예전에는 수학 1이었죠.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제어 변한 거 거의 없어요. 근데 제목을 대수로 과목명을 대수로 했어요. 그래서 함수인데 지수함수 로그 함수인데 왜 대수를 했을까? 여러분 그런 좀 의문사항도 생기죠. 그리고 미적분 예전에 수1 여러분 그래서 일반 선택 수1 그러니까 지금은 미적분이죠.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적분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바뀐 게 이제 적분 여러분 정적분 도입 임용고시에도 나왔었죠. 정적분을 과연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가 1호에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뤄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확통 예전에도 똑같이 경우의 수, 확률, 통계 근데 통계에서 또 바뀐 게 뭐냐면 이 바뀐 건 지금 안 써놓으셔도 돼요. 제가 지금은 그냥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고 뒤에 표에서 아주 내용체계 표에서 다 간략하게 변화된 사항을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우리 강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통계에서 표본 비율, 모 비율 들어보신 분도 있고 대학에서는 당연히 들어보죠. 근데 고등학교 때 안 배우신 분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표본 비율을 어떻게 하고 모 비율을 어떻게 하는지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 또 마찬가지로 교과서 분석을 할게요. 그래서 먼저 우리 교재의 목차고 먼저 들어가면 이거는 개정교육과정 그 문서 여러분 문서는 그냥 다운받으시면 되지 구입하실 필요는 없죠. 국가교육과정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아니면 다운 안 받으셔도 돼요. 제 교재에 다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이 절대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을 자료 출력해서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그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가 여러분이 우리는 일반 선택까지만 다루니까 다른 과목도 보시면 좋으니까 한번 왜냐면 내년에 학교에서 내년이 아니지 25년부터 그쵸? 가르치시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과목을 선택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인공지능 수학 같은 거 학생들이 요구에 의하면 당연히 선택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다운받아서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다운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 개정 교육과정에 문서 체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건데 이거 하나하나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문서 체계. 그래서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주안점을 둬서 우리가 보는 게 이제
여기 내용 체계에서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부분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성취 기준 해설, 적용 시 고려 사항, 그쵸? 요거 왜 예전에 교사학습 방법인 유의사항, 평가 방법인 유의사항으로 막 잔인할 정도로 딸딸딸딸 외워갖고 막 쓰고 했던 부분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교사학습, 뭐 토의 토론, 프로젝트 학습, 협력 학습, 그럼 학습 방법도 우리 외워야 되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평가 방법, 프로젝트 평가. 여러분 이제 3월에 그 평가 파트 할 때 그 신논의 평가는 예전의 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개정교육과정으로 자료 올려드린 것처럼 오늘 또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평가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프로젝트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평가 방법, 다양한 자기평가, 뭐 독립평가 많죠?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 먼저 도대체 거의 한 6, 7년 주기로 바뀌어요. 공구 바뀌었죠? 여러분 그렇죠? 공구에서 1호로 바뀌었고 2로 바뀌었고 이런 것처럼 계속 교육과정이 바뀔 수밖에 없죠. 시대의 변화에 맞게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2에서는 특히 좀 많이 변화된 부분이 좀 두드러지는 부분이 큰 부분이 있거든요. 똑같은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체 이건 뭐 수학과만 아니고 도대체 왜 교육과정이 개정되어야만 하는가 배경을 보면 암기하실 부분은 아니에요. 교육학에서도 다루죠. 우리가 지금 변화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점점 왜 예전에는 뭐 10년이 지나면 세월이 강산이 변한다는데 지금은 10년이 아니죠. 그렇죠? 변화의 폭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크게 돼가니까 교육도 거기서 혁신적으로 변해야 된다. 그런 어떤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점점 인구가 감소하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큰일인 게 학습자의 그리고 성향도 많이 바뀌고 인구가 감소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딱 맞출 수 있는 그런 맞춤형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왜 이거 뒤에 나와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는 게 가장 큰 거죠.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교육 환경 변화에 적합한 역량. 예전에는 뭐였었어요?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뭐 창의 융합, 태도 및 실천. 또 하나 뭐죠? 정보 처리. 이렇게 6개였죠? 근데 이제 5개로 바뀌었어요. 그거 역량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또 외워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5개, 5대 역량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부분 잘 설명드릴게요. 근데 아무래도 앞으로는 좀 여러분 왜 스탬프의 도구적 이해 같이 어떤 그냥 암기하는 단편적 지식은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왜 수학을 지금 점점 스팀 교육과정, 융합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것처럼 어떤 학습자가 살아가면서 실세계 자연, 사회 현상 같은 삶의 맥락에서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교육, 융합교육과정, 뭐 융합, 통합교육, 수학적 모델링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육과정보다는 현장의 수용성이 높은 교육과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개발할 때는 설문조사, 뭐 학부모 참여, 교사 참여 굉장히 많이 여러 차례로 했거든요. 그래서 좀 현장 수용성 높은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가 증대해갖고 교육과정을 바꿔야 된다. 그 개정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왜 바뀌었나 그냥 이해하시라는 거 아직 암기하시라는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사항이 4가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첫째,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앞으로 사회는 지금까지 사회하고 다르게 너무나 많이 혁신적으로 변화를 했기 때문에 좀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이란 말 여러분 혹시 5, 6월에 어디서 수학에서는 들으셨어요? 확률과 통계에서 여러분이 통계적 소양이란 말을 해요. 리더러시 이래서 그쵸? 근데 기초 소양 많이 말하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뭐 언어적, 수리적 소양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기초 소양이나 어떤 역량을 힘을 그쵸?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요 서브로 나오는 얘기는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지. 첫 번째,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이다. 개점의 중점. 첫째. 그리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또
좀 수학에서 도대체 왜 이런가? 또 암기하실 건 아니고 왜 기후 문제, 생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어떤 사회적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후나 수학에서 왜 이런가? 수학에서도 지금 우리 성취 기준 해설에도 또 나오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기후나 생태 환경 변화 같은 그런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한 발전 과제가 있을 텐데 우리가 계속 해결해야 될 과제죠. 기후 과제만 해도 벌써. 그렇죠? 온난화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어떤 발전 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강화시키려고 뭐 과학에서, 사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충분히 수학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에 해당하는 교과서 문제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유의사항 해설, 성취기준 해설 적용시 고려사항에 나온 이런 용어들이 나온 교과서 문제도 우리 풀어볼 거예요. 계속 반복돼서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좀 여러분 생소하실 수 있죠. 너무 전통적으로 우리는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수학만, 정말 수학 자체만을 위한 공부를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가 이거예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량이 강화등한 교육과정. 그 다음에 둘째, 학습자의 아까 잠깐 나온 것처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맞춤형 교육과정이라고 아까 나오면서 여기 나온 것처럼 너무 수동적으로 학습자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진로 적성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 자기 주도성, 학습자, 여러분 이건 많이 들어보죠? 주도적으로 어떤 교육과정을 설계해주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가 고교 학점제죠. 문제가 참 많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참고로 학습자 주도성이라는 게 뭔가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처럼 학습자 자신이 어떤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거예요. 구성. 그러니까 대학처럼 이렇게 학점을 내가 관리하면서 자기가 고교 학점제에서 맞춤형으로 어떤 교육과정을 이렇게 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구성하기 때문에 미래 사회의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학습자가. 그래서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이 서브 내용들이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지역이나 학교 교육 과정에 좀 자율성을 많이 이렇게 구현해 주자. 그래서 자율성 확대, 책임 교육을 구현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의 요구를 좀 많이 고려해서 교육 과정을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자율성 있게 확대하고, 학교 간의 교육 격차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 문제도 좀 완화할 수 있게 이렇게 학교 자체의 어떤 책임 교육을 구현하고자 하는 게 개정의 중점이에요. 그리고 디지털 AI. 그래서 벌써 인공지능 수학은 작년부터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사범대에도 지금 배우고 있고 학생들이 뭐 교육대학원에도 지금 다 인공지능 수학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AI 교육 환경을 그냥 온라인 교육 환경이라고도 써요. 온라인. 디지털 AI 합해서 온라인 교육 환경에 맞는 어떤 교사학습. 우리 코로나 때부터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던 문제점이죠. 처음이니까. 그래서 아예 앞으로는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온라인 환경에 맞는 교사학습, 평가 체계. 그래서 뒤에 교사학습 방법, 뭐 성취 기준, 평가 방법 이런데 온라인 평가, 온라인 교사학습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떤 핵심 아이디어가 있죠. 배워야 하는 내용. 그걸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다 이렇게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실생활 맥락이 계속 많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융합교육과정. 실생활 맥락하고 연계한 교사학습 방법, 평가 방법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비대면 수업이 우리가 앞으로도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 환경에 딱 맞게 그런 어떤 미래형 교사학습 방법, 평가 방법을 좀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자체에서. 그런 전통적인 틀을 완전 깬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교사학습 교육 환경에 맞는 교사학습 평가 체계가 딱 이 교육과정에서 이에서 구축하기 위해서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4가지 중점 사항에
제목만 일단 암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해는 한번 요 내용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과로 들어갈게요. 수학과 교육과정 설계 개요해서 교과 역량이 일단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정보 처리는 똑같죠, 이러하고. 근데 연결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왜 수학 자체, 수학이라는 수학이 아니고 뭐 실세계, 자연, 사회 현상하고 연결되는 거. 여러분 예전에서 역량을 외울 때 왜 창의융합에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수학 내에서 연결, 뭐 함수하고 대수가 연결된다거나 1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연결된다거나 그렇게 수학 내에서 연결될 수도 있고 수학과 타교과 실세계가 어떤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연결 역량이라고 말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태도 및 실천이 없죠. 이거 보면 지금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연결, 정보 처리는 약간 인지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태도 및 실천은 정의적인 건데 태도 및 실천 역량은 빠진 게 아니고 역량에는 없지만 전체 5가지 역량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태도 및 실천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의융합도 빠졌죠. 근데 연결 안에 들어가 있고 또 나머지 5가지 역량을 보시면 창의융합, 태도 및 실천이 주안점으로 다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역량에서 이제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따다다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죠. 제일 잔인한 부분이 그렇죠.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 일단 하나하나 볼게요. 그리고 내용 체계는 어떻게 돼 있는가? 우리가 이제 오늘 중학교하고 다음 주에 고등학교 할 때 내용 체계를 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지식 이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배워야 하는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과정 기능이라는 게 이제 역량을 학생들이 발휘해서 만약에 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라는 지식을 학생들이 설명한다 그러면은 과정 기능에서는 어떻게 그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학생들이 뭐 추론할지 아니면 의사소통할지 그런 것처럼 과정, 기능. 그다음에 가치 태도가 태도 및 실천이겠죠. 세 범주로 지금 잘 안 와닿는데 내용 체계 표를 보시면 이제 알아요. 그래서 일단 세 범주라는 거,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세 범주로 내용 체계를 구성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5가지 교과 역량 함량을 지원 학생들이 함량할 수 있게 설계를 했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교사학습, 오늘 배우는 교사학습 방법하고 평가 방법인데 아까 소양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 수리적인 소양은 우리 잘 알죠? 여러분이 수학, 그다음에 디지털 소양.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인공지능 수학 같은 거 많이 이제 여러분도 배워놔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언어적인 소양 그리고 생태 전환 교육. 갑자기 수학에서 왜 생태 전환 교육이 나오는가? 민주시민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아까 거기 학점제 있었죠? 그런 걸 목표로 해서 교사학습 방법, 평가 방법이 다 그러니까 예전에 거하고 똑같으면서 약간씩 바뀌고 또 추가된 게 있고 그래요. 많이 추가돼서 강조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학습 여기 밑에 서브로 설명해 놓은 거는 여러분이 과연 수학에서 언어 소양은 무엇이고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이 무엇인가 그런 거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요거는 암기하실 내용은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암기할 거가 나오니까 교사학습 방법이나 평가 방법이 이런 거를 주안점으로 두고 바뀌었다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전환 교육 여기 잠깐 이렇게 설명드린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환경 변화 이런 거에 아무래도 대응할 수 있는 학생들이 그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모든 그 수학 영역만 아니라 다른 타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취 기준 고려시 유의사항에 이런 말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이제 그때 볼게요. 이런 말, 용어들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생소하실 수 있어서. 그리고 수학 교육 과정은 당연히 성격, 목표, 내용 체계, 성취 기준, 교사학습, 평가로 구성되겠죠. 그래서 성격은 뭐 수학과 성격 여러분 그냥 참고로 뒤에서 보시면 되고 목표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나온 것처럼 총괄 목표가 결국 이 지식의 과정 기능, 가치 태도를 학생들한테 학습할 수 있게 어떤 교과 역량을 함량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는데 조금 이따 볼 서브 목표에 보면 딱 요 5가지 역량 있죠?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역량을 함량하는 거를 목표로 두고 있어요. 수학과의 목표를. 그리고
그러니까 내용 체계가 이거 나온다고 그랬죠?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뭐 암기하실 건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지식 이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각 학년마다 수학이 굉장히 유계적인 학문이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 영역, 뭐 변화와 관계 아니면은 도형과 측정 이런 식으로 내용 영역 간에도 다 유계성이 있게 되니까 유계성을 고려해 갖고 지식 이해 범주를 딱 교육과정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과정 기능은 수학 개념 원리 법칙을 학습할 때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역량, 그렇죠? 역량이 과연 뭐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학생들이 설명하는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량이 발현될 수 있는가, 어떤 기능을 학생들한테 보여줘야 하는가, 그런 것들이 막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약에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 태도 및 실천, 예전에 봤던, 그쵸? 정의적인 측면. 학생들이 어떤 수학의 가치를 피타고라스 정리의 유용성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치 태도 범주가 굉장히 많이 성취 기준에 들어갔어요. 수학의 가치를 인식, 수학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왜 역량에서 태도 및 실천 빠졌다 그랬죠. 가치 태도에서 엄청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암기하셔야 될 그 성취 기준에 보면은 성취 기준 해설이나 성취 기준 고려사항에 보면은 이 가치 태도 범주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 3주 동안 걸쳐서 딸딸 외워야 되는 부분이죠. 성취 기준. 예전에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이 이렇게 된 거예요. 성취 기준을 해설한 거, 도대체 학생들이 어떠한 내용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 취지가 무엇인가, 범위는 어디까지 배워야 하는가, 왜 뭐뭐만 다룬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러한 성취 기준의 고유한 측면을 해설해 놓은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걸 적용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교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이거 이제 암기죠. 엄청 많이 나오는. 그리고 교사학습 방법, 평가 방법 나오고, 아까 내용 영역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수학교육에서의 문서 체계를 설계 개요를 본 거니까 특별히 암기하실 건 없어요. 5 역량도 뒤에서 다 외울 거니까 교육과정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전체적인 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건 설계 개요 이제 이렇게 잘 흐리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죄송한 게 제가 이제 칼라로 책을 만들려고 생각을 해갖고 여러분 여기 왜 보다 보면 좀 흐린 부분이 이렇게 유의사항, 그러니까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게 흐려요. 근데 저가 이제 원본에 빨갛거든요. 왜냐면 교과서를 인용하다 보니까 다 칼라잖아요, 교과서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성취 기준 해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빨갛게 했는데, 칼라로 하면 책이 처음에는 이렇게 500페이지까지 나갈 줄을 모르고 한 200페이지만 생각하다가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거 더 많이 이런 내용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추가를 하다 보니까 500페이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가 너무 많으니까 칼라로 하게 되면은 지금 교재 거의 2배의 가격이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흑백으로 만들다 보니까 제 원본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칼라로 벌써 원고를 넘긴 상태라서 PDF를. 그래서 이 부분이 흐리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게 여러분한테 이 부분을 왜 여러분 제 수업 들으시면서 이렇게 형광펜으로 저처럼 마킹을 하시면 그 약간 드러나죠. 그죠? 글씨가. 그래서 그 부분 양해를 드릴게요. 이거 왜 흐린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칼라인데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가 어떤 요 가운데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이 막 너무 흐리죠. 그냥 여러분이 요거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도식화한 거니까 어떻게 그 가치 태도, 과정 기능, 지식 이해를 핵심으로 4개 영역, 중학교에서 4개 영역과 5대 역량을 학생들한테 그 4개 영역에서 5대 역량을 길러줘야 하는가를 그냥 도식화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내용상의 변화상 아까 처음에 설명드릴 때 안 적으셔도 된다고 그랬죠? 이 부분을 암기하시면서 오늘 뭐 단순한 게 안 하셔도 돼요. 배우다 보면 이게 저절로 다 되니까. 먼저 중1은 여러분 대표값 중3에서 배웠죠? 근데 2에서는 중1로 내려갔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평균을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값, 최빈값 같은 대표값을 중1 때 한꺼번에 배워야지 학생들이 통계 자료를, 통계 내용이 통계적 문제 해결, 뭐 5열 예전에 학통 한번 공부하신 분은 통계적 사고, 통계적 문제 해결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또 통계적 소양. 그런 걸 길러주기 위해서는 결국 중학교 1학년 때 학생들한테 대표값을 배워줘야 된다. 그래서 중1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중2에서는 증명이란 용어가 왜 공부부터 삭제되고 없잖아요. 그래서 증명 대신에 뭐라 그랬죠? 정당화라 그랬죠? 증명할 수 있다가 다 정당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당화라는 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학부에서는 이렇게 안 배우지만 정당화가 더 증명보다 큰 맥락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5월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3주 동안 강의를 하면서 5월에 배운 내용 배워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배우신 분들은 복습이고 아직 안 배우시고 처음이신 분들은 5월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건지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나으니까. 전혀 부담 안 가져셔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페이지 안 따라가셔도 돼요. 그냥 성취기준 해설에 이런 게 있어요. 정수의 사칙계산의 원리는 수화연산에서 중1 때 여러 가지 모델을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실생활에서 사칙계산의 유용성을 인식하게 한다. 그럼 여러분 이걸 100%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이걸 단순히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요거에 맞는 교과서 내용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도대체 여러 가지 모델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온 게 샘돌 모델, 우체부 모델, 제가 써드린 게, 그리고 수직선 모델 있죠? 그리고 귀납적 외사법. 그렇게 있는데, 그 모델에 제가 여기다 쓴 것처럼 5, 6월에 여러분이 그래서 4월이 5월, 6월로 연결이 된다는 게 5월, 6월의 수화 연산 파트에서 샘돌, 우체부 모델, 수직선 모델, 귀납적 의사법 그 각 모델을 가지고 지도하는 예시를 상세하게 배워요. 이번에는 이거 하는 게 아니죠. 상세하게 배우고 예시를 각 모델의 장단점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5, 6월하고 연결된다는 게 5, 6월을 알아야 이 수업을 듣는다 그게 전혀 아니고 이 수업을 듣고 당연히 5, 6월을 들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5, 6월에서 지금 4월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서는 이 내용을 도대체 이 성취기준 해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교과서에 나온 지도 방법과 지도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심층 분석이 5, 6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5, 6월에 우리가 6대 영역에서 수화연산, 대소함수, 기하, 미작, 확통 이래서 다 그거의 영역에 따른 교사학습 방법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많은 교사학습 이론을 공부하는 게 5, 6월이거든요. 근데 4월에 이렇게 내용이 나왔으면 도대체 모델이 무엇인가는 알아야 되니까 제가 교재에 추가를 했고 이렇게 수직선 모델 교과서 내용 다 추가했고 여기 뒤에 다 귀납적 외사법 추가했고 그런 식으로 다 교과서 내용을 추가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5월 학교 수학 교재연구 그 수학 교육과정과 교재연구를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이거를 막 심층적으로 공부하셔도 돼요. 미리 5, 6월에 다시 안 하셔도 될 분들은 심층적으로 당연히 지금 공부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처음이신 분들은 당연히 제가 이 부분만 봐라 하는 부분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 각 모델의 장단점과 지도 예시를 5, 6월에 공부할 건데 지금 이것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처음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요거 암기하고 요거에 해당하는 거를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보면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뭐 미리 지금 내가 5월 책 찾아서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이 그거예요. 제가 증명 얘기하다 나온 게, 증명이 이제 공고부터 사라지고 정당화라는 말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정당화라는 게 원래 기하 배울 때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오늘 도형과 측정 영역 배울 때 4가지 정당화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찰이나 실험을 통한 확인, 그다음에 사례나 근거를 제시한 설명, 유사성에 근거한 추론, 증명, 그렇게 4가지가 나와요. 근데 예전에는 증명이라고 안 하고 연역적, 논증, 이렇게 정당화 유형이 4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배워요. 연역적 논증이라고 했는데 그 연역적 논증의 증명, 반일, 여러분 이제 3, 4월은 다 배웠으니까 반일로 말하면 3수준이죠. 그쵸? 대학교면 4수준이고 여러분은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니까 중고등학교에서는 3수준이죠. 비형식적 연역이. 그래서 정당화의 유형 4가지를 오늘 배우고 교과서 내용을 다 배워요. 근데 그 중에서 예전에는 연역적 논증이라고 1호에서 그랬는데 그게 시작 바뀌고 증명이라는 정당화의 유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당화를 그러니까 정당화 유형 중에,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다 써놨죠. 정당화가 더 큰 맥락이라고, 정당화 유형 중에 증명이 있는 거예요.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확인해서 정당화해도 되고 증명을 통해서 정당화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화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중2에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배울 때 증명 얘기가 나와요. 이따 2교시 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말하던 걸 정당화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정당화할 수 있다 하면 정당화 유형이 4가지라고 했죠. 그렇죠? 이따 도형과 측정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각 유형마다. 그 4가지 중에 한 가지인 증명이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용어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 1호에서는 증명이라는 용어가 재도입됐어요. 그리고 이차함수 최대 최소 왜 1호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갔죠. 다시 중학교로 내려왔어요. 아무래도 이차함수 지금 22년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게 실생의 어떤 삶의 맥락, 타격과 융합, 연결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차함수 같은 거 왜 뭐 포물선, 공던지기 이렇게 실생의 맥락에서 타격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연결돼서. 그럼 자연스럽게 이차함수를 배우려면 최대 최소를 논의하는 거는 이렇게, 그쵸? 공던지기 맥락, 뭐 분수 올라가는 거. 그래서 당연히 최대 최소를 실수 전체에서 논의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왜 이 유의사항, 이 성취기준 해설이 추가됐는가 이유에 대한 것도 다 배워요, 오늘. 이건 지금 개략적으로 변화 사항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으로 갔고 제한된 정역에서만 배운 거는 이제 집합을 고등학교에 배우니까 고1에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래서 2번 배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자 그림. 처음이죠. 그쵸? 그래서 상자 그림 그냥 지금 한 번만 그려보면 궁금하니까 이렇게 돼서 여러분 대학 통계 책에서 보신 분들은 많죠. 여기가 가운데가 중앙값이고 여기가 1, 4분위수, 그러니까 중앙값이 2, 4분위죠. 그러니까 3, 4분위수. 최소값, 최대값. 그래서 박스, 상자, 위스커, 수영. 그래서 상자 수영 그림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상자 그림이라서 통계에서 분포를 배워주는데 굉장히 유용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하고 하는 학교도 많아요. 그래서 상자 그림을 통해서 학생들이 여러분 확통 배우실 때 변이성이란 말. 그러니까 통계학에서는 분산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베어리에이션. 그러니까 중3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산포도 배우잖아요. 퍼진 정도. 쉽게 설명드리면 퍼짐. 그렇죠? 그래서 어디 보세요. 여기에 상자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여기 칸이 좁고 여기 넓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밀집도가 많이 몰려 있는 게 보이죠. 데이터들이 밀집도가.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변이성, 분산도, 다른 말로 뭐 산포도를 배우기에 굉장히 좋은 통계 그래프거든요. 줄기와 잇그림도 장점이 많은 것처럼 이 상자 그림도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상자 그림을 어떻게 도입해서 어떻게 배우는지를 상세하게 우리가 할 거예요. 다음 주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행렬이 도입됐다 그랬죠. 그래서 공부 때부터 삭제됐거든요. 그게 다시 도입됐고 공통수학 1, 2로 바뀌었다 그랬죠. 1학기가 공통수학 1, 2학기가 2. 그리고 2에서 도형의 망렬에서 외분이 삭제됐어요. 좀 논란이 많았는데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왜 외분을 제가 뭐 교육과정 뭐가 바뀌었는지 바뀐 거 추가된 거 이유에 대해서는 하지만 외분이 왜 삭제되어야만 하는 거 거기에 대한 논란 같은 걸 설명 안 드릴게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이 그냥 서브로 배경적인 설명이니까. 그래서 외분이 4분만 배워요. 그리고 도형의 망렬이 2학기로 1학기 때 행렬이 들어가니까 내용이 많다 보니까 2학기로 갔어요. 그리고 4분만 배우고 외분이 삭제됐고 그리고 미적분 1에서 정적분의 정의 예전에 정적분의 정의 그 미적분한 기본 정리로 가지고 나왔는데 맥락이 전혀 없이 학생들한테 여러분도 좀 그랬을 거예요. 상세하게 우리 미적분을 할 때 할 건데 그 어떤 도형의 넓이 맥락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야지 당연히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고 정적분의 정의를. 근데 예전 정의는 좀 너무나 도구적 이해 같은 그런 정의였죠. 근데 지금은 도형의 넓이 맥락을 가지고 굉장히 관계적 이해로 학생들이 정적분 정의 자체는 바뀌지 않는데 지도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통에서 아까 말씀드린 모비율 1호에서 삭제됐었죠. 근데 다시 모비율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기하에서는 우리가 뭐 기하를 배울 건 아니지만 일반 선택까지만 하니까 기하에서 공간 벡터 그때 1호 때 이거 사라져갖고 엄청 문제 많았죠. 왜냐면 이공계 학생들한테는 필수잖아요. 그래서 공간 벡터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내용상의 변화사항은 그냥 딸딸 암기하셔야 되는데 우리 3주에 걸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내용이니까 지금 특별히 막 암기를 하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성격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교육과정 목표 부분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대 역량이 그대로 목표에 세부 목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1번부터 5번까지가 이제 암기 여러분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연결, 미치, 정보 처리. 그쵸? 역량이 그대로 나왔어요. 따로 제가 안 할게요. 요 5가지는 5대 역량을 길러주는 걸 수학 목표를 해서 세부 목표를 암기할 사항이에요. 다음이 이제 교사학습 방향은 이해, 암기하실 내용이 아니고 이해를 하시고 교사학습 방법, 여기 부분이 100% 다 암기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사학습 방법, 도대체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에서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거를 보시면 아까 했던 내용들이 나와요. 아까 수학의 지식이해, 그쵸? 3대 범주, 과정, 기능, 가치, 태도를 통합적으로 가르쳐갖고 학생들한테 5대 역량을 함양하고 수학이니까 수리, 소양을 갖추게 하는 걸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자기 주도성 얘기 계속 나왔죠. 그래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교육과정. 그리고 아까 왜 디지털 소양, 그쵸? 공학. 그래서 우리 3월에 했던 그런 공학 신론에 있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어떤 교구, 공학도구에 해당하는 교사학습 방법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디지털 소양이니까 아무래도 그쵸? 그리고 수학에서도 어느 소양이 충분히 필요하다. 왜? 교과서를 읽거나 어떤 내가 말을 하거나 그쵸? 문장제 문제. 말로 거의 언어적으로 서술된 문제가 많잖아요. 그쵸? 그런 걸 해결하려면 언어 능력도 필요하다 해서 언어 소양 함량, 디지털 소양, 맞춤형 수업을 해야 된다. 맞죠? 그다음에 또 이 내용이 많이 나와요. 뒤에. 교사학습 방법에도 나와요.
제가 왜 융합교육과정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교과, 안전, 보면 건강, 인성, 뭐 진로, 민주시민, 인권, 다문화, 통일, 독도 문제, 경제금융, 수학은 아무래도 뭐 경제금융, 환경, 지속 가능한 발전, 요 밑에 부분에서 좀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취 기준에 보면 얘기가 또 나오니까 범교과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범교과 학습 또는 뭐 타교과 연계 그런 거에 대한 교사학습 방법이 나와서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그래서 범교과 주제가 이런 거라는 거 정도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왜 디지털 AI 했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도대체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로 연계 교육. 그래서 요게 방향이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암기하셔야 될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린 5대 역량 문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1호 때 암기하신 거를 머리에서 지우기가 참 힘들죠. 그렇죠? 저도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이거 1호에서 도대체 왜 바꿨나 막 그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냥 이런 아까 말씀드린 교사학습 방향, 그 다음에 앞으로의 디지털, 뭐 온라인 교사학습 방법, 실생의 어떤 연계, 그런 거를 아무래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 해결 역량 4가지 그냥 100% 암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첫째, 먼저 수학 개념 원리 법칙을 이용해서 해결 가능한 문제를 줘야 돼요, 학생들한테. 그렇죠? 교사가. 근데 우리 폴리아 여러분 2월에 배우신 것처럼 다양한 문제 해결 전략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답이 하나인 거 요새 추구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폴리아 문제 해결 과정 배웠죠? 문제 이해,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반성하기가 그대로 녹아 들어갔어요. 문제에서 어떤 주어진 거, 뭐 조건이 뭐냐, 미지의 거 뭐냐, 그런 거 발문해서 암기하셨죠? 그런 것처럼 주어진 조건과 정보를 분석해서 문제 해결 계획을 세워야 되죠? 실행하죠? 반성해야 되죠? 그렇죠? 교사는 그거마다 여러분 문제 해결 4가지 과정에 유용한 발문들 다 암기하셨죠? 폴리아 배울 때 그런 것처럼 각 단계마다 구체적인 발문과 공고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문제 해결 어떻게 배우셨죠? 이해하고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반성하는데, 계획 세우기 하고 반성 단계에서 뭐가 나올 수 있다 했죠?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랬죠? 문제 만들기, 프로그램 포징, 여기서도 문제 만들기, 주어진 문제를 바꾸는 거죠. 아니면 아예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 만들기 공부 때도 그대로 1호 때도 그대로 있었던 건데 변형한 거죠. 그래서 문제 만들기를 강조해야 되니까 이렇게 아예 역량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주어진 문제의 속성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태도 및 실천이 그대로 모든 역량에 녹아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아무래도 성공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다 보면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답이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쵸? 끈기 있게 도전하면 성취감을 느끼게 해야 된다. 이거 오늘 이번 주에 다 못 외우시죠?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월까지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나오느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5, 6월 첫 주에 교육과정 배우고 그때 기출문제 해설할 때 보면은 다 나와요. 근데 지금 나 도대체 왜 이거 암기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 계시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 수업이 나와요. 수업. 그러니까 그 수업이 뭐 학생들끼리의 대화일 수도 있고, 기출문제 보셨죠? 3, 4월에 그런 것처럼 교사 학생 대화일 수도 있고, 교사의 수업 어떤 계획일 수도 있고, 다양한 수업, 그거를 제가 3, 4월에, 아니 2, 3월에 엄청 강조한 것처럼 수업 실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론만 암기하시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2, 3월에 강의하면서. 그래서 제가 2, 3월에 프로이덴탈 배우면 프로이덴탈 교과서 분석하고, 반일하면 반일 교과서 분석한 것처럼 그냥 도적외로 이름만 외우지 말고 실제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용고시는 이렇게 박스 안에 수업 실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2, 3월에 이거를 프로이덴탈의 수학화로 분석하신 것처럼, 혹은 반일의 수준으로 분석하신 것처럼 이거를 문제해결 역량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첫 주에는 제가 이제 이
문제 해결 역량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수업 실제를 드리고 문제 해결 역량으로 분석하는 연습을, 역량을 알아야 역량을 분석하게 되니까 이번 이제 4월에는 그 역량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오늘부터 중학교 내용 배우면서 제가 이런 교과서 문제는 문제 해결 역량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수업 실제를 가지고 이 수업에 어떤 문제 해결 역량이 함양될 수 있게 교사가 지도하고 있는지, 문제 해결 2022 교육과정에서 문제 해결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강조점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쓰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다 반영됐으면 다 쓰는 거지만 이 중에서 하나가 반영돼 있으면 하나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지문과 관련해서 쓰라 그러면은 지문에서 이 니은이 반영된 내용을 요약을 해서 쓰시고 이 니은을 그대로 암기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2점이 나오거나 4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만약에 이 수업 실제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폴리의 4가지 과정으로 잘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4가지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쓰시고 요거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보통 몇 개가 반영되게 수업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딱 하나, 만약에 문제 제기 수업만 했으면 요거만 쓰시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근데 보통 뭐 2-3개가 반영되게 보통 수업을 많이 하니까 딱 하나만 반영되게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천천히 암기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추론은 아무래도 오늘 이제 도형과 측정할 때 많이 나오겠지만, 뭐 우리가 삼각형 외심 같은 거 배울 때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종이 접어갖고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걸 관찰하고 실험하고 측정하죠. 그런 것처럼 수업이 막 나오게 되죠. 그런 구체적 조작 활동을 통해서 어떤 외심, 뜻, 성질이라는 수학 개념 원리 법칙을 배우는데 학생들이 좀 흥미와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탐구하게 수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폴리아 배울 때 귀납, 추론, 유추 배웠죠? 그래서 귀납이나 유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어떤 개연적 추론을 통해서 먼저 추측을 해야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처음부터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귀납 추론을 통해서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걸 추측하고 내가 그거를 이제 정당화하고, 아까 정당화 유형은 4가지 배운다 그랬죠. 수학적은 어떤 증거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태도를 길러줘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2개는 좀 정당화해서 먼저 학생들이 개연적 추론을 한다거나 구체적 조작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을 강조했다면, 디귿에서는 좀 논리적으로 이제 추측만 하면 안 되고 수학 개념 원리 법칙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러니까 약간 반일 3수준 의미로 도출하는 과정과 수학적 절차가 굉장히 수학적으로 논리적이어야 되죠. 그리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반성하게 한다. 그래서 이따가 배울 때 뭐 외심이라든가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 나오면 보통 기억리는 디귿이 다 반영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종이접기에서만 끝나고 정말 그 외심의 뜻이나 성질 같은 거를 논리적으로 딱 증명하는 내용이 안 나오면 디귿은 아니겠죠. 그렇죠? 기억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추론 역량, 그리고 의사소통도 여러분이 수학적 표현이라는 게 수학 용어도 되고 기호도 되고 표도 되고 그래프도 되죠. 함수할 때 우리 여러 가지 기호도 나오고 표도 나오고 함수 그래프도 나오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표현끼리 변환, 바꾸는 거. 내가 그래프를 그리면 뭐 여기 함수 그래프를 그렸으면 그 함수 그래프를 식으로 세울 수도 있어야 되고, 표에서 그래프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식에서 그래프를 만들고 그래프로부터 식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표현끼리 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한테 길러줘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생각한 거를 사고와 전략을 표현으로 나타내면서 이래서 그래프가 유용하구나, 뒤에서 뭐 유용성, 편리성 그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수학적 표현이 편리하다는 걸 학생들이 인식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교사가 이제 학생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어떤 적합한 과제를 제시하고, 왜 프로젝트 안내된 재발명 배운 것처럼 잘 안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디귿에서는 그런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데서
제가 태도미 실천이 녹아있다는 것처럼 타인 배려, 존중 그런 거 태도미 실천이죠. 그렇죠? 서로 공박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의사소통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 그래서 의사소통 역량. 이것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지문 실제 막 그런 게 나오겠죠. 함수 배우는데 여러 가지 학생들이 한 명은 식으로 세웠는데 다른 학생은 뭐 그래프를 그렸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혁 같은 것도 반영될 수 있는 거고 서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서로 막 존중하고 무조건 뭐 라크투스식의 어떤 발레를 들어서 반박하는 게 아니고 강하게 반박하는 게 아니고 좀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이렇게 틀렸다는 게 아니잖아요. 왜 틀렸는지 이유를 설명하게 하는 게 교사의 역할이니까 타인 배려, 의견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게 할 수 있고 그런 게 이렇게 지문 박스에 드러나게 나와요. 그다음에 연결 역량. 아까 말씀드린 수학에서 어떤 대수와 기하가 연결되는 것처럼 영역끼리 혹은 학년끼리도 충분히 연결되죠. 1차 함수 배우고 중2 때, 중3 때 2차 함수 배울 때 혹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충분히 연결되죠. 그런 거에서 수학 개념 원리 법칙을 좀 유기적으로 연계해 갖고 오늘 배우는 새로운 지식을 생성해서 결국 창의성을 기르게 해야죠. 창의, 태도미 실천은 역량에 다 투입되어 있다 그랬어요. 창의성을 기르게 해줘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영역 간의 연결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학하고 타교과, 실생활, 사회 자연현상, 타교과를 연계하는 과제를 줘갖고 유용성, 그러니까 교사 그 성취 기준 적용해 보면 유용성 인식한다는 거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그래서 학생들이 결국 창의 능력을 길러주고 수학의 유용성을 길러주는 게 굉장히 큰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 역량에서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하게 한다. 다음이 정보 처리. 정보 처리도 좀 많이 바뀐 게 1번은 크게 많이 안 바뀌었거든요. 실생활과 수학 문제 상황에서 내가 어떤 자료를 탐색해서 수집해야 되고 뭐 굉장히 높은 우리 학교의 건물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삼각비 개념을 배워서 운동장에 나가서 클리노미터나 줄자, 각도기 뭐 이런 거 이용해서 자료를 다 거리를 측정하죠. 그리고 수학에서 배운 삼각비를 갖고 수학적으로 처리해서 학교 건물의 높이를 구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 거. 혹은 통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정보 처리가 교구하고 공학 도구가 분리돼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같이 나와요. 교구나 공학 도구. 그러니까 교구는 여러분 뒤에도 나와요. 뭐 인수분해 배울 때 데스 타일 가지고 많이 배우죠. 이렇게 타일. 이따가 나오니까 그때 브루너 EIS 이론 교과서 분석할 때 나왔거든요. 데스 타일을 조작한다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 갖고 아까 나온 클리노미터 같은 거로 각 재거나 하는 교육용어를 이용한 도구. 뭐 종이접기 삼각형 모양 종이 접어서 외신 배울 때 그 종이도 충분히 교육용어로 이용한 거. 입체도형 모형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각 영역마다 나올 때 법도 설명드릴게요. 교구나 공학 도구를 활용해서 수학 개념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공학 도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교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공학 도구로 여러 가지 함수가 그려지는 함수의 그래프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수학 내용을 시각화해서 개념 원리 법칙에 대한 직관적 이해. 직관적으로만 또 이해하면 안 되죠. 논리적으로 당연히 사고할 수 있게 그다음에 추가된 거예요. 주도적으로. 교사가 보여주는 것보다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내가 만지면서 교구나 공학도구를 활용해서 탐구하게 하는 걸 지향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거 예전 거 조금 변형했죠. 계산 기능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을 때 그럴 때는 굉장히 복잡한 계산에는 당연히 공학도구가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곱근 계산 같은 거 할 때 우리 계산기 사용하게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공학도구, 교구가 같이 합해졌어요. 그래서 웬만한 이 지문에 다 드러나게 돼요. 보통. 그래서 5대 역량 강조점이에요. 5대 역량 강조점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제 새로 다 추가된 거예요. 아까 왜 학습자 주도성에 대한 얘기도 한 것처럼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교실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학습 주체가 학생,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 교사의 설명을 듣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활발한 어떤 교실 수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학습 주체가 학생 자신. 그래서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왜 약간 프로젝트 수업처럼 내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도 내가 하고
오늘 나온 학습 결과도 내가 평가하고 성찰, 반성하게 하는 거죠. 다음에 여기 자기 주도성이 나온 것처럼 2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라 했죠. 학생 자신이 과연 왜 우리 집에 가서 과제할 때 교사가 그냥 준 과제를 뭐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학습 커리큘럼 같은 거 왜 고교 학점제도 그렇지만 내가 오늘 배울 학습 계획 같은 거, 학습 방법 같은 거 다 스스로 한번 이렇게 계획을 일관성 있게 다 짜서 학습 방법도 탐색하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쵸? 학습 과정 태도를 한번 약간 메타인지적으로 되돌아보고 조절, 컨트롤하는 그런 자기 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형성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이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실 분위기도 이제 굉장히 그거에 맞게 좀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고, 학생들이 태도 및 실천 차원에서 자신감 갖고 실수가 배움의 기임을 인식해서 끈기 있게 도전하고 격려하게. 그래서 다 이건 아예 새로 추가된 거니까 2에서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학습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거는 이때까지 없었던 거. 그 다음에 여기는 교사학습 방법 예전에도 있었던 건데 조금씩 변했기 때문에 설명식 교수는 그냥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토의 토론이 뭐냐 해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실제가, 아까 실제를 분석해서 이게 여기서 의사소통 역량이 어떻게 함양되어 있는지를 쓰시오. 그럼 지문에서 요약을 하고 아까 1번 의사소통 역량이 반영됐다를 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에서 뭐 오늘 삼각비에 대해서 학생들이 토의 토론하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근데 거기서 토의 토론 수업이라고 명시를 안 해도 이런 말들이 녹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2에서의 이게 어떤 교사학습 방법인지 쓰시오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논의하는 그런 내용인데, 학생들이 그래서 좀 아무래도 토론하다 보니까 수학 내용을 폭넓게 이해하고, 토의니까 내가 한 주장을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겠죠.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식을 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 방법으로, 그리고 타인을 좀 비판적으로, 타인의 사고를, 의견을 수용해서 합리적으로 내가 의사결정하는 태도를 기른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 안에 녹아있고 이게 어떤 수업인지를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토의 토론 수업이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 있게. 그다음에 협력은 쉬워요. 뭐 여기 그냥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탐구는 뭐냐면, 차이가 뭐냐면 내가 어떤 수학 개념원리 법칙을 발견하고 구성주의 입장으로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이 수업을 하면서 탐구 수업, 뭐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를 이 수업 활동지를 뒤에 나오거든요. 활동지를 통해서 탐구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라는 거를 학생이 개념원리 법칙을 발견할 수 있게, 구성할 수 있게. 학생이 여기 주어진 데이터, 자료, 정보로부터 지식을 도출하고 그게 정말 맞는지 타당성까지 확인하게 하는 그런 수업이 이루어지면 탐구학습. 그다음에 프로젝트 학습은 2에서 또 굉장히 많이 추구하는 거거든요. 내가 자기 주도성이라 보니까 아무래도 주제나 과제를 탐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 세우고, 통계 프로젝트 많이 나와요. 특히 수행하고 결과를 내고, 그래서 자기 주도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2에서 많이 추구하는 학습이에요.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수학 지식과 경험을 통합할 수 있게 하는 거. 학생 스스로 아까 위에서도 그런 거 나오죠. 내가 목표 세우고, 내가 주제를 내가 선정하고, 계획도 내가 세우고 수행하는 거. 1호에 그대로 있었는데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두 개는 완전 새로 들어간 거. 새로 들어간 게 나올 확률이 더 많죠. 그래서 수학적 모델링 여러분 3월에 폴리아 문제 해결할 때 했었죠. 그래서 제가 문제 해결은 좀 수학적 문제도 되고 실세계 문제도 되고 하지만, 수학적 모델링은 반드시 실세계 사회 자연현상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더 넓은 맥락, 문제 해결보다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 문제 자체가 타격과 융합, 실세계, 사회 자연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델링도 여러분 과정을, 수학적 문제 해결처럼 모델링도 과정 암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3과 왜
이에서 지향하는 게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개정의 방향이 있었던 것처럼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어떤 현상을 다양한 수학적 표현 또 나오죠. 그래서 뭐 표, 식, 그림, 그래프, 뭐 기호, 용어 다 돼요. 그런 걸 이용해서 수학적 모델링 할 때 배웠잖아요. 엄청 중요하게. 수학적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다시 실생활로 다시 적용을 해갖고 실생활이나 사회 자연현상에 다시 적용하는 방법에서 4가지 과정 배웠죠. 그래서 수학의 응용, 아무래도 수학만을 위한 수학을 지향하지 말자는 게 이에서 많이 크게 학생들한테 수학의 응용을 더 많이 강조하고자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번교과 학습에도 또 나와요. 그만큼 모델링 강조하고 있어요. 수학의 응용에 대한 좀 더 넓은 안목을 갖게 한다. 그래서 지문이 모델링 학습이면 모델링으로 딱 쓰시면 돼요. 모델링 단계로 딱딱딱 수업하는 게 나오면.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놀이미 게임 되게 생소한데 여러분 수학에서 무슨 놀이미 게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뭐 아까 잠깐 보여드린 샘돌 모델, 검은 돌, 흰 돌 갖고 학생들이 서로 놀이하는 상황에서도 정수 연산, 음수 연산 충분히 배울 수 있죠. 그래서 뭐 대스타일 갖고 놀이하면서 인수분해도 배울 수 있고 그런 것처럼 몇 가지 충분히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 예시도 우리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놀이 및 게임 학습이라는 거. 근데 그게 단순히 흥미유발 놀이는 아니죠. 반드시 수학 개념 원리를 탐구하고 좀 같이 놀이니까 같이 하면서 학생들이 의사소통, 자신감도 길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에서 놀이 및 게임 학습이 나오면 요거 쓰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협력이나 탐구 프로젝트하고 완전히 좀 구분이 확실하게 되시죠? 그래서 모델링과 놀이 및 게임이 추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왜 2에서 이거 많이 추구한다 그랬죠? 학생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가 된 거. 이것도 다 암기하셔야 되는 거. 맞춤형 지도를 위해서 과연 어떻게 아무래도 학생이 점점 소수가 되니까 맞춤형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맞춤형 지도를 많이 이제 앞으로는 추구하게 된다. 어떻게? 학습 수준, 그러니까 인지적인 거, 정의적인 거 다 고려하자는 거예요. 수준, 사고방식 그런 걸 다 존중해 갖고 딱딱 맞는 과제를.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점점 끝도 없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리 AI가 이렇게 앞으로 굉장히 많은 직업을 바꿔서 없어지는 직업과 새로 생기는 직업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많은 직업이 없어지는데 교사는 절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모르는 걸 가르쳐 줄 수는 있어도 AI가 이 학생이 모르는 내용을 내가 이걸 모른다. 가르칠 수는 있어도 또 몰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인가. 그렇죠.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AI가 못하죠. 그래서 교사는 절대 대체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교사는 학생 개개인을 다 5개념, 인지적 장애를 교사가 다 피드백해주고 그거에 맞게 잘 가르치는 게 교사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AI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따로 있으니까 그 부분에 AI가 맡기고 AI가 못하는 부분에 한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 인간 교사가 더 잘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으니까 맞춤형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향을 다 고려하고 그거에 맞는 학습 과제를 제시해 갖고 해줘야 되고 또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성 차원에서 소재나 과정을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게 교사학습을 설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학생이 시도하고 성취하는 데 있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왜 테르미 실천 엄청 강조하니까 또 동료학습의 수준 결과에 대해서도 좀 더 포용적인 교실 문화 엄청 교사의 역할에 대한 내용들이 많죠. 추가된 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학생이 어떻게 학습하면 학생의 얘가 성장해 줘야 되니까 5개념을 피드백해 갖고 이해하게끔 해야 되니까 성장 발전을 지원하고 그때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이 요새는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죠. 각 출판사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교사가 충분히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뭐 판서하고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듣고 그런 교실은 이미 지나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새로 추가된 거니까 충분히 나올 확률 높은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범교과.
이것도 추가된 거, 온라인도 추가된 거 엄청 많아요. 추가된 게. 도대체 교사를 어떻게 이 많은 걸 다 하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을 가르쳐 갖고 그 사람을 또 다른 학생이 가정에서 배우는 것보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이, 선생님의 역할이 그만큼 한 명의 사람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예비 교사의 역량이 그만큼 중요하고, 뭐 학생의 5대 역량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위해서 외우고 있지만 여러분의 역량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전공 수학보다 수학 교육학 어떻게 가르쳐, 그러니까 무엇을 아는가는 우리 이미 대학교 4년 동안 다 전공 수학은 배우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학적인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해야 된다는 추세인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냥 배점은 똑같죠. 그렇죠? 근데 할 건 더 많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힘들고 이 내용들이 추가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범교과, 아까 나왔었죠. 수학에서 범교과 학습 또는 타교과 연계, 수학적 모델링 여기 또 나와요. 아까도 나왔었죠? 아까는 교사학습 방법에서 나온 거고 지금 범교과 안에 서브로 들어간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범교과 학습 주제, 아까 뭐 건강 문제도 있었는데 수학에서는 뭐 환경 문제, 생태 환경적인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거 많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뒤에 그런 거 나올 때 교과서에 다 보여드릴게요. 범교과 학습 주제에 관심을 갖고 정보 수집해서 그거를 아무래도 범교과니까 이걸 수학적으로 분석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수학이니까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수학적 그 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또 토의 토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이걸 딱 맞는 교과서, 여러 교과서를 제가 다 보고 집어 넣었거든요. 이제 뒤에서 할게요. 그다음에 가정학교, 지역사회하고 연계를 고려해야 되고 타교과 특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수학에서는 수학만을 위한 수학이 아니니까 앞으로는 타교과 연계, 융합교육과정 뭐 엄청 강조하고 있죠. 1호부터. 그래서 범교과 학습 주제에 대한 프로젝트.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을 엄청 많이 나와요. 앞으로는. 그 교과서에도 아마 1호보다 더 많이 반영될 거예요. 프로젝트 수업이. 우리는 통계 프로젝트에만 좀 익숙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다음에 수학적 모델링 또 나왔죠? 수학적 모델링을 활용해서 타교과 내용을 맥락으로 해서 개념원리 법칙을 다루는 연계 수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게 세 가지가 범교과 학습, 그리고 온라인. 온라인은 뭐 따로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임용고시 기출에 이런 온라인 수업 상황이 하나가 나온 게 있어요. 우리 나중에 기출문제 할 때 할 건데, 그래서 그때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유의사항이 시험에 안 나왔겠지만 만약에 이런 거 쓰라 그러면은 이 내용을 써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거 고려해야 되는지가 약간 외적인 부분이니까 쉽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 넘어갈게요. 하지만 암기는 하셔야 돼요. 온라인 수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평가 방향. 방향은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뀐 게 없으니까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거로. 방향, 교사학습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암기하실 부분은 아니거든요. 쭉 읽어보시고 이제 평가 방법은 암기하셔야 돼요. 아까 교사학습 방법 암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과정, 여러분 3월에 평가 배울 때 과정 중심 평가 배웠었죠? 결과 중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 배우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수업 중에 평가하는 거를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수업과 연계해서 평가하는 거. 그러니까 학생들의 성취 기능을 중심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 아까 했죠?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범주를 아예 평가 요소를 구체화해야 돼요. 그래서 평가 실천표 만드는 거 많이 나왔었죠, 우리. 그래서 제가 이에 맞는 것도 교과서 내용도 자료로 올려드렸죠, 지난주에. 그런 것처럼 세 범주를 아예 평가 요소를 구체화해서 학생들한테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과정이니까 당연히 교사학습 배우면서 적절한 평가 도구를 사용해갖고 학생들의 준거를 개발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뭐 역량, 뭐 태도 아니
연결 역량을 평가할 것인가, 의사소통 역량을 평가할 것인가, 평가 준거를 딱 만들어서 평가를 실시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내가 평가할 것인가를 교사가. 왜냐면 수업 시간에 평가해야 되니까. 그쵸? 과정 중심 평가니까요. 그다음에 그 평가 결과를 수업 시간에 평가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의 5개념 뭐 얘가 어떤 거 어려워한다, 어떤 거 잘한다, 학습 정보, 수행 과정 그런 걸 다시 피드백 해줘야 되죠. 학생, 학부모에게 다시 환류해 줘야 된다. 암기하셔야 될 내용.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이게 추가된 거예요. 근데 암기할 내용은 아니에요. 수학 교과 역량을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그래서 문제 해결 5대 역량이 있죠. 추론, 의사소통, 연결, 정보 처리 역량을 평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3월에 평가 배울 때 평가 틀 만드는 거 제가 많이 드렸죠? 문제 있으면 여기 이렇게 해갖고 여기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평가하는 요거 만드시오 하면 이거 만드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문제를 보고. 그래서 3월 마지막 주에 자료에 올려드린 게 몇 가지 교과서 문제에서 이 5대 역량을 평가하는 내용들을 요거 쓰는 거. 이거는 약간 오픈된 거라서 이것만이 답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답이 다 될 수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좀 점수가 약간 좀 유동성이 있어요, 쉽게. 너무 이제 뭐 이거 틀리게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떤 거에 주의해야 되냐면요. 이거를 암기하는 내용 절대 아니고 여기 나온 역량에 대한 거 아까 교사수 방법에서 암기하셔야 된다 했죠, 제가. 여기 배울 때. 요 부분. 여기서 5대 역량 오늘. 그쵸? 처음이신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문제 해결 역량 제가 8월까지 꼭 목표를 외워야 돼요. 4월에 한 30% 외우고 5월에 30% 외우고 8월까지 해서 30%. 40%. 그쵸? 그래서 5대 역량. 요거 외우는데 그 역량을 평가하는 거니까 여기는 뭐냐면 수학 역량을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그래서 그 역량의 문제 해결 역량이 아까 4가지였잖아요. 약간 변형해서 똑같이 쓴 게 아니고 약간 변형해 갖고 요런 거를 고려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니까 요런 말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평가 7점표 만들 때는 어떻게 했었죠? 문제가 교과서 문제를 지문을 주고 평가를 하는 거니까 이 내용만 쓰면 절대 안 되죠. 제가 뭘 강조했죠? 여기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문제에서 이 점을 평가하는 거니까 문제와 역량이 녹아들게 같이 써야 된다 그랬죠? 그게 제가 3월에 강조한 거죠. 문제하고 역량이 융합되게끔. 그러니까 요거를 외우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이 암기하실 문제 해결 역량의 강조점이 변형해서 써놓은 말들이니까 역량 암기하신 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주에 그렇게 다 올려드렸거든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추론 이러면 만약에 학생들이 뭐 삼각형의 외심에 대한 문제가 여기 막 있어요. 관찰하고 실험 측정해서 외심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점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지를 학생들이 막 배우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추론 역량을 평가하는 채점표를 만드는데 여기가 만약에 추론이에요. 추론을 만드는데 평가 요소를 3가지를 쓰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면 3개, 여러분 추론 배울 때 3개 암기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3개가 여기에 딱 드러나게 쓰는데 그 3개만 암기해서 쓰라는 게 아니죠. 당연히 외심을 배우니까 외심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본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문제와 얘가 같이 융합되게 여기 3개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뭐 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어서 실험 관찰해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지를 학생들이 추측하고 정당화를 했다. 그런 식으로 문제와 추론 역량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같이 들어가게 첫째. 쓰면 또 둘째. 뭐 귀납 추론을 통해서 학생들이 삼각형의 외심에 각 변에 이르는 외심에서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지를 학생들이 귀납 추론을 통해서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 갖고 추론을 하고 그 다음에 정당화를 하고 비판적으로 사고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2번째 내용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암기하는 게 아니고 평가표를 만들 때
역량에서 외운 게 들어가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프로젝트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관찰 면담 구술, 자기 동료 평가. 그런데 조금씩 내용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프로젝트 학습이 있으니까 프로젝트 평가가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 왜 통계도 마찬가지고 아까 교실 밖에 나가서 학교 건물 높이 질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과제를 탐구해서 계획 세워야 되죠. 그리고 수행하고 결과물 평가해서 이 세 범주라는 게 아까 그거예요.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그걸 다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평가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프로젝트 학습, 프로젝트 평가. 포트폴리오는 똑같아요. 거의 예전에 배웠던 거, 우리 평가에서 배운 거하고 성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수행 과정을 다 포트폴리오 철로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수집해서 학생들의 교과 역량이 어떻게 일정 기간 동안 발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 관찰 면담은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면담, 관찰, 질의응답, 발표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아무래도 가치 태도, 그러니까 태도 및 실천 역량을 많이 볼 수 있죠. 가치 태도 평가할 때 자기 평가해서 문제에서 뭐 자기 평가 방법을 쓰시오 이래요. 그럼 그대로 암기한 거 쓰셔야 돼요. 동료 평가 방법을 쓰시오 하면 그대로 암기한 거 써야 되고. 자기 평가 나 스스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평가 특히 이것도 뭐 가치 태도 많이 되죠. 동료 평가 서로 평가하는 거. 협력 학습 상황에서 서로 평가하는 거. 그대로 포트폴리오 평가 방법 쓰시오 하면 써야 되는 거예요. 100% 암기. 그 다음에 라하고 마가 추가된 거예요. 교구. 그렇죠? 교구나 공학도 활용해서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고 온라인 완전 추가된 거겠죠? 어떻게 평가하고. 그래서 교구나 공학도구 활용해서 평가할 때 학생들이 성취 기준 도달 여부를 그러니까 교실에서 공학도구 활용해서 이차함수를 그렸으면 평가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해? 공학도구 활용해서 무슨 평가를 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성취 기준 도달하는데 교구나 공학도구가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그럼 그거 활용해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평가할 때는 당연히 공학도구를 잘 조작하는지 평가하면 당연히 안 되죠. 수학 내용을 봐야 되죠. 얘가 잘 탐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뭐 진지의 수학적 다양성 원리 적용해서 과연 뭐 이차함수에서 ABC 변화시켜서 그 ABC의 변화가 폭의 변화, 뭐 축의 변화를 잘 탐구하고 있는지를 봐야지 막 그거 그래프 잘 그리는지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조작 활동 같은 거. 본질적인 수학 내용을 봐야 되죠. 온라인에서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우리 처음이었으니까 그동안에는. 그래서 온라인에서 학습 활동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사용해서 평가해야 되고 온라인 플랫폼 좋은 게 되게 많잖아요. 요새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는 EBS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도 중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온라인 학습 플랫폼, 학습 관리 시스템 이용해서 수행 과정을 관찰하고 한 명 한 명을 맞춤형으로 완료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건 뭐 기술적인 문제죠. 접속 마비로 인해서 좀 불참하면 그거에 대한 방안을 대체해 갖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근데 기술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공학이나 온라인은 처음 나온 거니까 여러분 또 이것도 잘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또 가장 힘드실 거예요. 추가된 것도 너무 많고 내용이 바뀐 걸로 외우다 보니까 작년에 외운 걸 내가 당연히 생각하죠. 그쵸?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 막 혼돈되고 이러니까 조금 힘드신 시간이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는 좀 꼼꼼하게 읽는 거로. 오히려 뒤에 이제 2교시 때는 우리가 중학교 내용책에서 수화연산, 변화와 관계, 도형과 측정 그렇게 할 건데 거기서는 좀 교과서 내용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좀 쉬워요. 차라리. 우리는 이해가 수학을 한 사람이니까 이해가 훨씬 쉽죠. 단순 암기보다. 근데 이건 단순 암기를 요구하는 그야말로 인내심을 요구하는 작업이니까 막 시간을 막 투자해갖고 이거 자체만 외운다고 하고 있지 말고 그냥 틈틈이 이렇게 보시는 거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2교시 때 중학교 내용 볼게요. 예, 쉬고 할게요.